자, 안녕하세요. 세션 좌장을 맡은 한밭대 지성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남서울대 김영철 교수님 발표죠? 예예. 네. 공 교수님, 네, 네, 사무국 공 교수님 입장해 주셨고요. 화면 공유 되어 있죠? 네네, 모든 참가자분들께 화면 공유 설정했습니다. 예, 예. 저희 오늘 뭐 한 시간 50분 가량인데요. 추진 시간이. 그래서 발표 시간 15분, 토론 10분 이내. 그런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휴식 시간 갖고 또 2개 논문, 이렇게 4개 논문 발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경영학회장 입후보하신 명지대 김 교수님께서 뭐 간단하게 입후보자 뭐 소견서, 즉 경영학회장으로 이렇게 잘해보겠다라고 우리 세션 끝날 쯤 들어와서 몇 분간 말씀하시겠다고 학회장님께 당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잠깐 후보자 소견서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토론자분 오셨습니까? 네, 제가 토론입니다. 신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로 되어 있군요. 자, 발표자 토론자 모두 입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남서울대 김 교수님 발표 시간 예예. 15분 드리겠습니다. 예예. 시작해 주십시오. 예. 화면이 다들 잘 보이신가요? 예. 예예. 오늘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뭐 아쉽기도 하고 얼른 빨리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제가 지금 그 논제가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처음에 보낸 내용이든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토픽은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이 인지된 창업 성과에 미친 영향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논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사회 모든 곳곳에서 변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디지털화가 이미 이제 예전부터 시작돼 왔죠. 근데 이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회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어떤 이 디지털 상에서 어떤 거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오프라인 상의 어떤 이런 부분은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고객을 서치하고 또 고객의 트렌드에 맞게 고객의 특성에 맞게 접근하고 어떤 타겟팅했던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요즘은 소위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 환경도 당연히 이 디지털 역량, 그러니까 디지털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창업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회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에서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창업 환경이 열리게 됐고 이런 효율성이나 모든 측면에서도 이런 디지털 상에서의 어떤 뭐 홍보라든가 마켓이라든가 또는 제품을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그래서 뭐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창업에서도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본이라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뭐 조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또는 그 제품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또 공간적인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더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창업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부분에서 좀 더 시장에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저희 연구는 이런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이 인지된 창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 디지털 역량이 어떤 인지된 창업 성과에 미친 영향 관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객들과의 어떤 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최근 들어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고객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소위 말하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 즉 디지털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고객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디지털 역량이 인지된 창업 성과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좀 더 창업 성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역량이라는 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은 원래 뭐 손가락을 뜻하는 디지트라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컴퓨터, 인터넷, 뭐 휴대폰,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 부분 등을 우리가 디지털 역량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보유자본이 부족한 우리 창업기업으로서는 이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서 시장에 빠르게 접근하고, 또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또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잠깐만요, 화면이 좀 떠버렸네요. 이런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좀 화면이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디지털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물론 디지털 역량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뭐 요인들, 또 측정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 연구에서는 디지털 역량이란 측정에 대해서 전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 부분,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이용 능력,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그리고 뭐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능력, 그리고 윤리적인 이 부분까지 총 20개 문항으로 디지털 역량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히 이제 디지털화에서 물론 코로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벌써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델타 뭐 이러니 여러 가지 어떤 돌파 감염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환경들은 이제 점차 더 심화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디지털 상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고객과의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 부분 등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 될 거다,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생각되고요. 또 다른 연구자들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 들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창업기업은 기업의 어떤 제품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 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객과의 경험, 또 창업자의 어떤 생각들, 또 제품에 대한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을 이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역량을 기반으로 전달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어떤 성과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인지된 창업 성과입니다. 사실은 지금 처음에 저희가 탈피오로 나갈 때 경영성과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창업기업에 관한 연구를 꽤 오랫동안 진행해 오면서, 사실 늘 창업기업이라는 경우에는 어떤 그 재무적인 성과를 측정하기는 다소 늘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창업기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떤 매출을 가져온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연구상에 있어서 어떤 결과 변수, 결과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을 측정은 또 우리가 절대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어떤 인지된 창업 성과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재무적인 성과, 즉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연구입니다만은,
창업기업의 어떤 특성들을 좀 고려해서 인지된 창업성과, 물론 다소 좀 주관적인 성과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창업기업의 어떤 한계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뭐 다른 연구자들도 이런 고민들이 있어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연구자들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인지된 창업 성과를 통해서 어떤 창업기업의 성과를 측정한 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된 창업 성과에 대한 측정에 대한 어떤 선행 연구 등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저희들이 간략하게 좀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설은 디지털 역량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어떤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인지된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이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디지털 역량과 인지된 창업 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표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총 185명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에 따라 이제 다음적 요인 분석이라든가 신뢰성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그리고 이제 측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어떤 통계적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는 구조방 정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어떤 측정 모형이 얼만큼 적합한지에 관해서 사전 검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인 간의 어떤 상관관계, 공분상, 그리고 측정 모형의 회귀교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가설 검증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기초 분석에서는 모형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 효과를 이제 연구 모형 경로 개수를 저희들이 측정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역량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인지된 창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 또 디지털 역량이 인지된 창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매개 효과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본 연구는 소블 테스트를 통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디지털 역량과 인지된 창업 성과 간의 어떤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디지털 역량이 어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든가 또는 특히 인지된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창업 교육들을 사실은 많이 실시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창업 교육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저희 학교도 지금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디지털 역량에 관한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세상은 디지털화되어 있고 이런 디지털에 대한 역량이 중요시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창업 교육에 있어서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또 디지털 역량을 통해서 어떻게 창업에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시장에 접근하고 어떻게 고객과 관계에서 접점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으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디지털 역량과 인지된 창업 성과 간의 어떤 매개 효과가 있음을 우리가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디지털 역량 또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역량하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을 창업자에게 좀 알려주고 또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창업자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뭐 연구에 여러 가지 또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지적 창업성과라는 부분 또 디테일 역량에 관한 부분, 아까 디테일 역량에 관해서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좀 통해서 측정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세밀화된 좀 접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앞서 제가 가장 또 연구의 한계 중에 하나가 재무적인 성과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측정하는 것이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앞서 말씀 것처럼 창업기업인 경우이다 보니 이런 재무적 성과를 정확하게 좀 측정하지 못한 부분의 한계는 여전히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발표 시간이 맞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꺼져가지고 제가 뭐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적정했고요. 신용재 교수님. 예,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영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예, 토론을 감사합니다. 맡은 삼육대학교 신용재라고 합니다. 교수님 논문은 그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뭐 기업가의 역량에 관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대상을 창업가를 대상으로 했고, 매개 효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매개 효과를 주로 보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논문을 제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우선 디지털 역량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참고하신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봤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이것들을 보면 정보 교육, 정보 사회학 이쪽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개념들이 대개 사용 능력, 이용 능력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 경영 분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이론을 도입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MIS 분야에서는 90년 후반, 2000년 초반에 IT 역량, 이 IT 역량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IT 역량은 뭐 IT 인적 자원 역량, IT 인프라 역량, 그리고 IT 벤더 관리 역량 등 여러 개의 역량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매저와 관련된 부분에서요. 지금 디지털 역량을 매저먼트를 하나만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념을 쭉 봤을 때 여러 개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하나만 매저먼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또 그 매저먼트 아이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교수님께서 매저한 거를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다른 디지털 역량과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논문만 봤을 때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논문을 봤을 때 포커스를 해야 되는 게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이다. 창업 영역에서 창업 교육,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창업 교육, 그리고 창업가의 역량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 그냥 디지털 역량보다 창업가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 찾아나가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샘플링과 관련해서 창업가
어떤 수준의 몇 년차 창업가인가 얼마만큼의 규모의 기업을 창업한 창업가인가 이러한 것도 밝혀주면 좀 더 재밌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측정이라든가 기타 샘플링이라든가 아주 유익한 코멘트 있으셨습니다. 김 교수님 뭐 간략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토론해 주신 우리 신영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제가 고민했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그 공감도 되면서 또 조금 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이 디지털 역량에 관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만은 저로서도 약간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좀 더 이슈한 그런 어떤 내용과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디지털 역량의 어떤 구별점에 관해서는 향후에 뭐 이렇게 설문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용들을 좀 더 페이퍼상에 좀 더 하면 좀 더 자세히 좀 내용을 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디지털 역량에 있어서 창업과의 디지털 역량 쪽으로 제가 좀 더 구체화해서 한번 나중에 연구를 내용들 페이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회원님들께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예, 뭐 자장으로 바깥 잠깐 할게요. 일단 디지털 역량과 뭐 디지털 리터러시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는데요. 디지털 역량의 그 하위 차원으로 디지털 의사소통 역량 이렇게 보는 연구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다른 거냐? 아니면 하나의 하위 차원이냐? 그리고 다차원으로 측정돼야 될 걸 저렇게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시점의 문제. 도대체 그 언제적 디지털 역량이냐? 그러니까 초창기, 창업 초기의 역량이냐? 그리고 성과는 지금 언제적 성과냐? 이 시점의 문제. 우리가 흔히 인과관계를 따질 때 결국 독립변수, 매개변수라는 게 먼저 시점이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원샷에 측정을 하셨어요? 이 원샷은 현재의 디지털 역량과 현재의 성과인 거죠. 그러면 이 시점이 분리가 안 돼요. 인과관계를 따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초기에 디지털 역량이었느냐, 그리고 이 디지털 역량은 고정값이냐, 변화되는 값이냐. 그러니까 창업해서 지금까지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1학년하고 4학년의 디지털 역량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변화되는 값을 보실 거냐, 아니면 그 당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인지된 성과는 여기까지 변화되느냐. 한번 김 교수님 잘 고민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기 화면 공유 지워 주실까요? 예. 저기 권 교수님 호스트시죠? 네. 화면 공유 지워 주실래요? 지금? 어떻게 지워야 되죠? 제가 이걸 지우면 되는구나. 자, 이제 뭐 대부분 다 들어오셨죠? 자, 오늘 첫 번째 세션은 그 혁신적 마케팅과 창업이고요. 지금 김영철 교수님 발표 잘해 주셨고 신용재 교수님 토론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초수봉 교수님 혹시 오셨나요? 초수봉 교수님? 네, 지금 마이크가 되나요? 안 들리는데요? 초수봉 교수님? 마이크 상태 확인해 보실래요? 덕성여대 남현정 교수님 오셨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덕성여대 반갑습니다. 남현정입니다. 네. 예, 세 번째 부산여대 전문박 박사님 오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제가. 반갑습니다. 목포대 반갑습니다. 이한건 교수님 토론자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발표자 이인구 교수님 아까 오셨고요. 계명대 이호택 교수님 혹시 오셨나요? 다른 세션에 가 계신 것 같아요. 자, 초수봉 교수님 발표자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마이크 상태 점검 가능하세요?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컴퓨터에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 교수님. 초 교수님, 재부팅을 하거나 마이크 설정을 해보실래요? 지금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들리세요? 어떻게 하나? 안 들리세요? 이제 되네요. 예. 예, 초 교수님. 이거 이어폰이 끼다가 아마 중간에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은 좀 잘 보이시죠? 네네. 네. 사실은 잠깐만요. 이 발표는 사실 원래 첫 번째 교수님이 좀 해주신 걸로 원래 좀 예상한 거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시켜서 제가 조금 전에 급하게 PPT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페이퍼는 중국 교수랑 랴오종기 교수랑 저랑 같이 공개했고요. 저는 숙대 초수봉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논문은 약간 조금 실험적인 문화, 그다음에 즉흥 대응 능력, 이게 improvisation capability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기업 성과, 그런 관계를 어떻게 좀 규명하는지 그런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페이퍼를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요즘 굉장히 복잡한 외부 환경에서 사실은 뭐 경쟁도 치열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약간 조금 항상 준비를 갖고 해야 되고 그런 효율적인 신속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의 변화, 그런 의사소통. 그래서 이게 적극적 대응 능력이 보통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좀 혁신적이고 그다음에 자발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통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영어로는 improvisation capability라고 하는데요. 한글로 조금 즉흥적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데 조금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준비되지 않은 즉각적인 상황에서 그다음에 계획 수립, 그다음에 의사소통, 동기화에 초점을 맞춘 즉흥 실행 가능성을 강조하여 보통은 그 대응 능력이 기업이 외부 환경에 급격한 그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다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통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 능력이 그다음 특히 그 적응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개념대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기주 연구에서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있냐면은 보통 적응적 능력에 관한 상당한 연구를 많이 지금 시작했지만 보통은 실험적인 문화의 역할에 대해서는 약간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실험적인 문화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적응적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응적 대응 능력이 기업 성과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기업의 여기서는 보통은 기업이 항상 많은 불확실성 그리고 그런 어려움 이게 직면할 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손실을 좀 줄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반면 근데 긴장한 분위기를 조금 높이고 회사의 주요 위기를 무시하는 채 크고 작은 확률의 사건에 약간 영향을 조금 과장하도록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적응적인 능력이 기업 성과를
건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지금 연구, 이런 선지 연구 위주로 연구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신흥시장, 특히 뭐 중국 그런 커다란 신흥시장, 중국 기업들이 이런 능력이 어떻게 지금 디벨롭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업 성과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그 연구 모형을 좀 보여주기 전에 약간 experiment culture, 뭐 약간 좀 실험적 문화, 그게 뭐냐? 보통은 약간 조금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화가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는 조금 일단은 실험 조금 촉진시키는 그런 문화이거든요. 특히 여기 행동의 촉진, 그다음에 그 오류 실수하더라도 잘못했더라도 지금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이게 실험이나 혹은 시험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경계나 아니면 최소 제약 설정에 같이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experiment culture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은 실험적 culture는 보통 세 가지 디멘전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동 촉진, 그 다음에 오류의 허용, 마지막으로는 신뢰와 지원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연구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기업 컨텍스트에서 실험적인 문화, 적응적 대응 능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기업의 대응 능력이 디벨롭하면서 기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건지 그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고 연구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실험적인 문화는 세 가지 디멘전을 구체적으로 봤고요. 액션 프로모션, 그 다음에 에러 톨러런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트러스트 앤 서포트. 중간에는 improvisation capability, 적응적 대응 능력 두 가지 디멘전을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spontaneity, 그 다음에 creativity, 적응성, 그 다음에 창의성 두 가지를 나눠서 구체적으로 봤고요. 그저 마지막으로 기업 성과를 과연 높일 수 있는지 같이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해서 같이 봤고요. 일단 그 데이터는 일단 뭐 서비를 통해서 그 받아고 중국 기업이 약간 200개 저거 만드는 기업 대상과 설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그 측정 문화는 기본적으로 기준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컨텍스트를 가져와서 필요에 따라서 중국 컨텍스트를 좀 맞게 지금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통계 뭐 여러 가지 지금 소비 데이터 활용할 때 약간 CMV든가 Common Method Virus 같은 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컨스트럭 밸리디티 테스트에 의해서 뭐 이게 탐사적 뭐 팩트 애널리시스 그 다음에 확률 여부분서든가 뭐 다 그쳐서 기업의 뭐 신뢰성 그리고 타당성 다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 방정식 모형을 조금 활용했고요. 이날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보시다시피 그 실험적인 문화 첫 번째 디멘전 액션 프로모션은 약간 스폰트네이티는 약간 조금 미치는 영향을 조금 유의하지 않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액션 프로모션,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미치는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적인 문화 두 번째 차원은 그 에러 허용, 다시 말해서 에러 톨러런스는 스폰서네리티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 두 가지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트러스트 서포트, 적극적인 대응 능력 두 가지 디멘전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뭐 그다음에 마지막 그 퍼포먼스를 미치는 영향 두 가지 패스는 다 기대하는 것처럼 유의하게 나오고요. 사실은 여기서 뭐 우리 어떤 시사점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여기 제가 연구 결과를 요약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디멘전 적응적 대응 능력 두 가지 디멘전은 모두 기업 성과를 미치는데
금전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 트러스트 스포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형성 미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0.5 코에피션 값이 0.5 나오는데 굉장히 큽니다. 단지 이게 액션 프로모션, 에러 톨러런스, 스폰서티 애니티를 좀 영향을 미치는 약간 굉장히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 다시 말해 그 액션 프로모션이 기업에 조금 약간 조금 바로 그 이머진 상황을 대응하는데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역할을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을 조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에러 톨러런스 실수하는 거 실수해도 좋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건 물론 이게 종업원의 기업의 프레셔를 줄일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종업원의 긴장을 사실은 높일 수 없거든요.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 대응 능력이 조금 높이는데 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시사점에는 여러 가지 사실은 설명한 거 없는데 일단은 기업이 트러스트, 스포츠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이게 시사점 몇 가지 예약했는데 일단은 이게 위기 상황에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의 improvisation capability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트러스트, 스포츠 반드시 강조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션 프로모션, 그 다음에 스포츠 트러스트 그런 부분에는 일단 여기서 사실은 건전적 역할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특히 액션 프로모션은 기업의 창의성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서 간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좀 장려하면서 특히 종업원에서 최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부여하면서 그런 기업의 그런 저항적 대응 능력이 조금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사실은 좀 급하게 사실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좋은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간 검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현정 네.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마이크 네. 되죠?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을 전공의 남현정입니다. 오늘 토론자로 네,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초수봉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과 그 같은 저자분의 논문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요즘의 상황에 굉장히 적합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논문을 보고 저자분을 보고 나서는 영어 논문이라서 제가 영어로 준비를 해서 살짝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마음 편안하게 한국말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한 3가지 정도로 좀 코멘트를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실 연구가 다이내믹 캐퍼빌리티로는 많이 됐던 거를 사실 제가 많이 보아왔는데 임프로바이제이션 캐퍼빌리티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런 임프로바이제이션 캐퍼빌리티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 이유가 오늘날 이제 코비드-19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제 기업들의 어떤 수급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비상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차원에서 기업들이 이런 비상 상황에 즉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요즘의 상황에 적합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을 보면 이제 독립 변수
그리고 이 미디에이터인 improvisational capability 이 사이에 6가지의 가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3개만 유의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중에 주로 트러스트 앤 서포트가 다 미디에이터인 중간에 이 변수의 유의적인 관계가 나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트러스트 앤 서포트의 변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트러스트를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해 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트러스트가 좀 다양한 다이멘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benevolence와 credibility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좀 자세하게 보면은 trust and support와 그리고 improvisational capability 사이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수님께서 이 논문이 신흥시장에 있어서의 improvisational capability와 그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좀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설명 부분의 모습을 보면은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해석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설명 부분에 있어서 왜 어떤 유의적이고 유의적이지 않는 것이 나타났는지 중국 시장 좀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더 좀 이 시사점이 도드라지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남 교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 논문을 제가 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주요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일단은 첫 번째 그 저자가 제일 많이 지금 그 컨트리뷰션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단 중국 컨텍스트 사실은 뭐 해석하는 부분인가 이게 뭐 앞에 가서 부분에서 많이 강조하면 약간 중국 스페시픽 피플 될 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런 디스커션 부분이나 뭐 결과 부분에서 중국 컨텍스트 왜 이런 결과 나오는지 그런 그런 설명이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러스트나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보고 아마 조금 더 재미있는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코멘트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코멘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이제 민첩성 역량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이제 민첩성 역량, 애절형이랑 보면 환경 불확실성, 그렇죠? 이 변수를 뭐 통제를 하시든 굳이 왜 환경 불확실성을 빼고 실험적 문화만을 초점을 두는지 다른 통제 변수를 두지 않은 이유가 뭔지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이런 문화가 참 거시적인 변수들인데 이게 역량에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미친다. 다른 변수를 통제할 필요는 없는가? 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지 살짝 조언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한 10분 쉴게요. 그래서 2시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1시 한 50분 전에 끝날 텐데 그때 저기 김대구 교수님 경영학회장 입후보 하신 분의 소견 발표가 잠깐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분은 너무 긴가요? 한 5분만 쉬죠 뭐. 한 5분 쉬고 나머지 2개 발표 듣도록 하죠. 자, 발표하신 최수봉 교수님, 토론해 주신 남현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3번째 논문은 부산여대 전문박 선생님, 그리고 토론자로 목포대 이한건 교수님. 자, 전문박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교수님. 제가 화면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이제 발표 준비해 주십시오. 네. 어떻게 하십니까? 파워포인트 화면을 먼저 네네. 켜세요. 네, 이미 컸습니다. 예. 그러면 화면 공유 클릭하시고 네, 잠시만. 네, 공유 화면이에요? 예. 네, 네네. 예, 한 번 더 클릭하시고, 예, 됐네요. 시작해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15분 발표 시간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그 부산 외국대학교 글로컬 경영학과 천은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한 주제는 중국과 미국 간의 정식적 이슈에 한국 제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소비자의 세계 시민주의를 조절 변수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서른 부분입니다. 중국의 인구는 현재 15여 명으로 세계 1위이며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향상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중국을 세계의 소비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비재 시장의 규모가 2015년에 말 기준으로 10.5조 달러로 세계 2위의 수준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경제 성장에 힘입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 2014년에는 중국 소비재 수입에는 그 1,552달러인데 이는 2010년에는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할 수준이며 가파른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소비 시장은 한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 중국과의 허위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구매 의사 결정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에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소비자는 그 한국 제품에 대한 품의 운동과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은 그 중에서 매우 난처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 간의 부정적인 정치적 이슈는 해당 국가의 제품 구매 의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볼 때 그 국가 간의 직접적인 정치적 이슈는 해당 국가의 제품 구매 의도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외에 다른 특정 국가들 간의 정치적 이슈가 한국 제품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부족하면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세계 시민주의의 수준이 늘었습니다. 세계 시민주의 무슨 뜻이냐면 그 소비자가 속한 지역을 넘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경험으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세계 시민주의의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은 구매 태도나 행동을 특정 국가에 행정하지 않기 때문에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품질이나 가격과 같은 객관적인 이익을 집중합니다. 옛날에부터 중국은 그 중화주의와 그 자민족 중심주의 너무 강해서 외자 제품들이 그 중국 시장에서 들어오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인들의 세계 시민주의 수준이 높은 경우 수입품에 대한 구매 태도가 긍정적이라면 선진국 계열에 들어서 높은 품질의 한국 제품들은 중국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국인들의 세계 시민주의의 수준이 살펴보고 이에 따라서 수입품의 구매 의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은 연구 목적은 네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만약에 중국과 미국 간의 부정적인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한국 제품의 구매 의도에 주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세계 시민주의라는 요인이 그 한국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연구는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해당과 비슷한 처지로 고민 중인 아시아, 유럽 등의 제3국에게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그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발생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제품 구매 의도를 해소하고자 세계 시민주의의 요인을 점호시킨 연구는 전무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또 실무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다음 부분은 그 이론적 배경과 그 가설 소정입니다. 그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좀 복잡하고 정치적, 지리적, 경제적, 군사적 등 매우 복잡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미국은 중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이 2005년에 2017년에 상승 흐름이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이 2005년에
내서 그 2017년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 무역 초자는 2017년에 3,752억 달러로 2017년에 미국의 전체 무역 초자는 5,665달러 중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21세기 초에 낮은 경제 수준이었던 중국은 현재는 경제 규모가 커져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 또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 또 특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지원 등으로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려 하면서 개방된 미국 시장에 무인 승차를 했다는 것을 미국의 입장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 간에서 홍콩 문제도 있고 또台湾 문제도 있고 또 계속 끊임없이 난중국해 문제도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코로나19의 책임과 협상 원인을 두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보면은 소비자들이 그 외국 제품을 구매할 때는 사회 심리적, 규범적, 감정적 요인이 크게 적응하며 특히 국가 간에 발생하는 정치적 이슈는 이들의 구매 의도에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직접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과 해당 국가의 소비자들은 대상으로 진행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국과 지금 미국 간의 갈등 속에서 한국은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 한국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유럽 등의 그 많은 국가들이도 그 중미 양국 갈등 속에서도 눈치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의 갈등 속에서 해당 국가 외에 제3의 국가의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이슈가 한국 제품의 구매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응 전략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소정하였습니다. 가설 1-1는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이슈가 긍정적인 경우가 부정적인 경우보다 미국 제품의 구매 의도는 더 높을 것입니다. 가설 1-2는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이슈가 긍정적인 경우가 부정적인 경우보다 한국 제품의 구매 의도는 더 높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그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입니다. 소비자 세계 시민주의에는 그 소비자의 속한 지역을 넘어서 사고하고 또 행동하는 경험이며 따라서 특정 국가의 제품의 태도나 행동에 중심을 두지 않은 개인적인 성향으로 정의됩니다. 세계 시민주의적 소비자들은 가치관을 단편적이거나 또 지역적이지 않고 포병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구체적 지식과 구제 트렌드에도 더 관심을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시민주의적 소비자들은 기능적 효과, 효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품질, 가격 등의 객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그 중국에서는 그 80호, 90호 세대가 중국 소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이 세계 시민주의적 소비 성향이 한국 제품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소비자는 한국 제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다면 이들의 세계 시민주의적 성향이 높든 낮든 간에 한국 제품의 구매 의도는 차이가 없을 것이며 이들에게 한국 제품의 매력적인지 못한다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세계 시민주의적 성향을 접근하는 마케팅 전략도 무용지물에게 되며 무엇보다 한국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어필하는 것이 성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역사 때문에 그 중국 소비자는 한국 제품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인지 또
나아가 세계 시민주의적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보다 한국 제품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소개하였습니다. 가설 2-1는 중국 소비자의 세계 시민주의 수준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미국 제품의 구매가 높을 것입니다. 가설 2-2는 중국 소비자의 세계 시민주의 수준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한국 제품의 구매 의도는 더 높을 것입니다. 이거 마지막 부분은 죄송합니다. 마지막 부분 아니고 중국과 미국은 정치적 이슈와 중국 소비자의 세계 시민주의에 따른 이론적 배경입니다. 중국, 미국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성향 연구 따라서 특정 국가 간에 발생하는 정치적 이슈는 이들의 구매 의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세계 시민주의의 수준이 높은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의 구매 의도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호의적이라고 한다면 매우 희망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계 시민주의의 수준이 높은 소비자라 하더라도 자국과 미국 간의 정치적 갈등은 제품 구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제3국인 한국의 경우에는 세계 시민주의의 수준이 높다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밝혀볼 것은 매우 흥미롭고 좋아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소개하였습니다. 가설 3-1은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이슈가 부정적인 경우라도 중국 소비자의 세계 시민주의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미국 제품의 구매 의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가설 3-2는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이슈가 부정적인 경우라도 중국 소비자의 세계 시민주의의 수준이 높은 경험에도 한국 제품의 구매 의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실험의 소개 및 교훈 소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험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이슈를 도립형수로 중국 소비자의 세계 시민주의 수준을 조절형수로 하는 2x2 비협자 간 실험 소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정석형수는 중국 소비자의 제품 구매 의도로서 미국 제품의 구매 의도와 한국 제품의 구매 의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척도는 시간 문제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나리오는 실험에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응답자가 가상으로 미국 제품과 한국 제품의 구매를 고민하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추론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착각하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에 해소되고 사이가 좋으면 다양한 부문에서 협업을 약속하는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와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어 사이가 나쁜 상황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네,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1980년대 이후 출신자들이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산 소재는 4년제 대학인 B대학교와 D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모자라는 표본은 중국 현지에 있는 대학생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부분은 예상되는 실험의 결과입니다. 먼저는 가설 1-1-2의 검증 결과의 예상입니다. 특정 국가 간의 부정적인 정치적 이슈는 상대국의 제품 구매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성행 연구와 통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가설 1-1과 1-2는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이슈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미국의 제품 구매 의도 점수가 제3국인 한국의 제품 구매 의도 점수보다 훨씬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전시적 이슈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미국 제품의 구매 의도와 한국 제품의 구매 의도 점수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의 부정적인 전시 이슈는 제3국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 수립을 필요하므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가설 2-1, 2-2의 검증 결과의 예상 부분입니다. 세계 시민주의적 소비자는 개인적 성향이 강하며 특정 국가의 제품의 태도나 행동이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이나 문화를 초월하는 소비 형태를 보이면 그 다양한 국가와 문화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경험을 시도하고 국제 트렌드에 관심을 높습니다. 나아가 그 자국 브랜드와 외국 브랜드에 차별을 두지 않고 정치적, 문학적 관용성이 지나면 품질, 가격 등의 객관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성인 연구와 동일하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가설 2-1과 2-2는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미국 제품과 한국 제품 중에서 어느 것을 더 구매 의도가 높게 나올지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표할 필요가 있으면 이 결과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선호도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가설 검증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세계 시민주의 수준이 해외 시장을 진입하는 국가 및 기업들에게 있어서 용이하고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것은 그 가설 3-1, 3-2의 검증 결과의 예상 부분입니다. 본 연구자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이슈가 부정적인 경우라도 중국 소비자의 세계 시민주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보다 미국 제품과 한국 제품의 구매 의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분쟁의 당사자인 미국보다는 한국 제품 구매 의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박사님, 네. 1분 내로 끝내주실래요? 네네, 마지막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 가설의 결과 특정 국가 간의 갈등 속에서도 소비자의 세계 시민주의 수준이 따라서 충분히 해당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제3국의 경우에는 더욱 희망적이라는 것으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세계 시민주의 수준이 착각할 수 있다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방안과 중요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발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한근 교수님 토론 준비되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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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교수님.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기 먼저 이 주제가 이제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우리 이제 한국 제품 구매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보통 이제 국가와 같은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을 때는 보통 자국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제3국의 위주로 이제 했다는 것 자체에 좀 인터레스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 논문 자체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논문의 이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참조하셔서 논문을 좀 더 퀄리티 있게 높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뭐 연구 어떤 배경이라든지 좀 이론적인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고 가설 설정으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시어리가 필요해요. 어떤 이론적인 거.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독자들한테도 좀 더 이해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가설 설정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는데 한국 제품을 뭐 정치적 이슈가 긍정적일 때 한국 제품을 더 구매 의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네. 그러한 논리적인 메커니즘을 논리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어리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은 소셜 아이덴티티 시어리를 주로 많이 이용해요. 기존 연구들은.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좀 참조하셔서 어떤 논리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험으로 이제 조금 넘어가 본다면 실험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있어요.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보면 우리가 뭐 모든 문제 해결이 갈등 뭐 다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시나리오 이 두 개 있을 때는 한 문장 그 내용들이 동일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작성이 돼야 되고 그게 조금만 달라지는 거예요. 끝에만 긍정적이었다 뭐 문제가 해결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가능한 글자 수도 비슷하게 나와줘야 돼요. 글자 수도 그거를 한 줄 한 줄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품에도 우리 국내에도 제품에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 중에서 어떤 제품을 선정할 건지 뭐 크게 말하면 실용적 제품으로 갈 건지 쾌락적 제품을 할 건지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겠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표본 선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첫 번째 1차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그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나요? 네. 네. 그 중국 유학생이 이제 그 표본이 이제 우리가 다 안 되면 어떤 중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더 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의 어떤 우리 국내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국내에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도랑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한국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그런 갭들은 또 어떻게 줄일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논문을 진행하면 굉장히 좀 더 수준 높은 논문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전 박사님 뭐 응답하실 거예요? 네. 저 코멘트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냐고요? 제가 지금 그 논문 완성도가 더 보강해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말씀 듣고 제가 또 다시 정리해보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이론이나 실험이나 뭐 꼼꼼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네. 혹시나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중국이 굉장히 그 소비자 자민족 중심주의나 애국심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런 변수를 통제할 필요는 없는지 살짝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링어우, 주링어우 세대가 물론 뭐 세계 시민 의식도 높아졌겠지만 반대로 2000년 이후 세대들은 지금 그 중국 공산당과 중국에 대한 애국심이 지나칠 정도로 높아져서 과거의 홍위병이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지나친 애국심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서 한번 소비자 애국심, 소비자 자민족 중심주의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공유 지워주실래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논문 남았죠? 네, 안녕하세요. 이인구입니다. 네. 이인구 교수님 긍정심리자본과 판매성과 간의 관계. 이호택 교수님 혹시 토론자 오셨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 좀 공유되고 있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한국교통대학교 이인구라고 합니다. 일단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 논문은 사실 완성된 논문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학회제 내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싱이 진행된다고 해서 이제 나름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연구 모형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딱히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가설도 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 과정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코멘트가 있으면 그거를 추후 연구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한번 좀 더 나은 결과를 좀 만들어 볼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제목도 아직 바뀔 겁니다. 일단 준비된 자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목은 뭐냐면 긍정심리 자본과 판매 성과 간의 관계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변수는 이제 긍정심리 자본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속 변수로서 이제 판매 성과, 이제 뒤에 가시면 또 턴오버 인텐션이라서 이직 의존도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판매원 관리 분야, 영업 관리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변수들을 좀 차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긍정심리 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제 개인적인 관심도 있고요. 다른 여러 교수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이 영업사원들을 이렇게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판매자들이 그 고객들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단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이렇게 쉽게 풀릴 수도 있지만 쉽게 안 풀리면 여러 가지 역경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걸 맞닥뜨리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또 나름 또 판매 성과를 가져오는 것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럼 도대체 그런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오느냐를 이게 천천히 한번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결국은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한 고객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냐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돼서 그런 개인적인 관심이 결국은 이런 논문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볼까요? 일단 서론 부분인데, 뭐 서론을 좀 논문에 쓰듯이 장황하게 썼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뭐 경영학이란 큰 틀 안에서 영업관리 분야도 있고, 그에 따른 성과가 결국은 경영 성과에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필드에서 영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의 어떤 태도와 행동과 그 성과가 결국 경영 성과로 이어진다라는 큰 틀 안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어떠한 관점과 프레임워크를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논의에서 여러 가지 관점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한 2020년입니다. 2020년, 2000년이죠. 2000년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태동하게 되고 그것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나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이 긍정 심리학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가져다가 한번 모형도 만들어보고 검증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지만 어떤 기존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 아니면 어떤 바이어스된 어떤 의사결정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좀 반대하는 다른 분야의 그 학자들이 긍정심리학이라는 것, 즉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해서 그것이 어떻게 한 인간의 그 행복으로 연결되느냐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뭐 항목 분파라 할까 흐름이라 할까 이것이 바로 긍정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심리학은 일반 심리학에서 이게 태동을 해서 발전을 한 거고요. 이것이 이제 경영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POV라고 해서 긍정조직행동이라고 있습니다. 긍정조직행동.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런 긍정조직행동 중에 하나의 어떤 그 인적 자원 요소로서 사이캡이라고 해서 긍정심리 자본이라고 개념화시키고 그것이 이제 루선 에돌 2007년 연구에서는 24개의 PSI로 해서 어떤 인덱스화됩니다. 그래서 국내외 연구 논문들 보면은 24개의 그 메저먼트 아이템을 가지고서 이제 긍정 심리 자본을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제 논문도 당연히 루선 에돌 2007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에서 사용됐던 그 프레임워크인데 그게 뭐냐면 사이먼스 앤 데브라의 뭐 홀리스틱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해서 포괄적 스트레스 모형이 있어요. 즉 어떤 그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의 앞단 즉 선행 갔을 때 그 과연 행동을 특정 지어주는 것은 무엇이냐를 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보면 결국은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트, 특질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특질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 관점에서는 이 특질이 결국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상황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뭐 관점,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부정적 관점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어떤 틀을 좀 가지고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의 목적뿐만 아니라 추후에 제가 할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긍정 심리 자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 그 영업성 판매원들의 그 성과, 즉 조직 유효 아니 죄송합니다. 개인 유효성 변수인 판매 성과하고 이직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이 뭐 연구의 목적 아닌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발표할 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이론적 배경이라고 해서 이제 긍정심리 자본이라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아시는 거겠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긍정심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랑, 용서, 용기, 이타심, 배려, 책임감, OCB 이런 계열이 다 긍정심리학 계열에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개념과 변수입니다. 그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POB, 긍정조직행동 넘어오고 그것이 바로 결국보다 긍정심리 자본으로 넘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긍정심리 자본의 가장 키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게 뭐가 되냐면 첫 번째가 메저먼트,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이키가 됐던 뭐 다른 어떤 툴이 됐던 이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이것이 그 데벨롭먼트,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발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한 인간이 어떤 긍정 심리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긍정 심리 자본은 그냥 묵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외부적인 요인, 어떤 트레이닝,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발된 것이 결국은 한 개인의 뭐 행복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뭐 성과라든가 이런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 심리 자본이라는 것이 관리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개념화되고 측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긍정 심리 자본은 물론 이제 개념이 상당히 다차원적이에요. 그래서 하위 차원을 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 이렇게 한 4가지로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산 에덜 2007년 연구에서 24개의 그 매저먼트 아이템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런 4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가지 요인인데 그 이제 국내외 연구들 살펴보면은 이 4가지 요인이 잘 묶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국내 연구에서 어떤 거 2개로 묶이는 경우도 있고, 뭐 제 연구에서 한 3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4개 요인으로 정확하게 묶인다라고 본다는 거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연구가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이론적 배경은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긍정심리 자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속 변수도 이제 판매 성과 이직 의도인데, 이거는 뭐 이쪽 분야에서 연구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그 종속 변수입니다. 주로 이제 판매 성과 이직 의도는 영업 관리 측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종속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 연구에서도 이 판매 성과 이직 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론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래도 이제 데이터를 얻었어요. 얻어서 한번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나열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설은 지금 없습니다. 가설은 없는데, 그 연구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영업사원이 있고 제품 영업사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품 영업사원들, 특히 이제 국내 뭐 가전회사의 그 판매 자회사가 있습니다. S전자의 계열의 판매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긍정심리 자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구성 개념들을 넣어둔 구조화된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그것을 이제 걷어들여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도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요 발표에서는 이제 긍정심리 자본은 일단 루산 에덜 2007년도 연구하고요. 그리고 이동섭, 최영두 2010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게 내용을 모디피케이션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 설문에 응답할 사람들이 적절하게 잘 응답할 수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사후 검토를 해서 이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성과는 마로네 위츠의 그 1986년도 연구하고, 그리고 이인구 지성구 연구를 기본으로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직 의도는 이제 다른 분야 HRD 분야인 배율규 교수가 2014년에 쓴 그 연구 논문에서 그것을 이제 따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 연구 세팅에 맞게 약간의 그 모디피케이션이 있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기초 분석을 해드리면 이제 뭐 성별, 직급, 학력, 그리고 근속 연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제 뭐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제 그 성별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영업 현장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게 딱 이렇게 보입니다. 직급도 좀 사원, 주임, 대리 이렇게 되고 과장 이상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학력은 주로 고졸, 대졸, 대졸이 좀 많이 차지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리고 근속 연수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근속 연수를 봤더니 한 5.5년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5.5년이니까 간간히 봤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사 대상이 되는 그 대상군이 그 IT 계열의 그 판매 자회사에 있는 판매점에 계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좀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속 연수도 짧고 전반적인 연령도 짧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크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를 이제 나름 했는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심리 자본이 4개의 하위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제 연구에서는 그 전에 이제 EF에도 돌려보고 CF에도 돌려보니까 한 3개의 차원으로 이제 묶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기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 그리고 희망, 복원력, 회복력이죠. 한 3가지 차원을 묶였고 제 연구에서는 이 3가지 차원이 긍정심리를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 차원이다라고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일즈 퍼포먼스, 턴오버 인텐션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신뢰성, 타당성 검증은 다 했는데 뭐 크롬 발파라든가 AB 값이라든가 CR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과 타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설을 제가 딱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인과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냥 변수들과 나는 상관관계만 먼저 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급하게 좀 작성하느라고 유의성을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여기 나온 상관관계 테이블에 있는 그 상관관계 그 개수값은 다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결국은 이 자기 효능감, 희망, 회복력이 과연 판매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직구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봤을 때 모두 유의하게 그 높은 상관관계 개수값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긍정심리 자본의 이 3가지 차원이 판매 성과와는 상당히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다.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에 있고 대신 반대로 이직 의도와는 마이너스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후에 인과관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이 내용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림을 좀 안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면 간단해요. 앞에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 차원 3개, 뒤에 판매 성과 이지도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연결을 한 것밖에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까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연구명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가설을 제시하던가 그런 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께서 좋은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바라는 건 이제 앞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그 모형을 좀 더 정교하게 할 건 뭐냐면 앞에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 차원하고 뒤에 판매 성과와 이지도의 그 중속 변수 간에 뭔가를 이렇게 브릿지하는 일종의 매개 역할을 해주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먼스 앤 데브라의 그 연구에서 포괄적 스트레스 모형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의 어떤 태도, 행동, 그리고 성과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 긍정심리 자본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어떤 성향을 구성하는 특질이다, 트레이시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가장 선행했다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은 이런 특질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한 사람이 그 인간에 대한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그 어떤 태스크, 과업에 대한 어떤 태도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 태도에 따라서 행동과 결과가 있다라고 어떤 이런 로지컬리한 릴레이션십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긍정심리 자본의 어떤
후행 변수로서, 즉 판매 성과와 이직의도의 선행 변수로서, 중간에 있는 변수 4개 변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게 어떤 태도 관련 변수를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제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또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만약에 잘 나오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구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영업관리 분야에서는 이 긍정심리학의 그 하위 개념인 긍정심리자본의 어떠한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고요. 그런 어떠한 판매원, 영업사원들의 성과를 높여서 조직 성과, 경영 성과를 이어지게 하려면 결국은 앞으로 가서 우리가 이 영업사원들의 긍정심리 자본을 이끌어줄 수 있는, 즉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조직 수준이라든가 개인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환경의 어떤 그런 어떤 인자들을 찾아내서 만약에 제시를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나름 이 영업관리 연구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주 좀 나이브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연구를 좀 마무리할 건데,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좀 앞의 내용들과 달리 좀 심플해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저에게 좋은 코멘트를 해주시면 제가 잘 반영을 해서 좀 더 지금보다 좀 나은 논문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계명대 이호택 교수님 토론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항상 이렇게 새로운 연구 주제를 또 이렇게 적용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후배 연구자들한테 사실 이렇게 그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본 연구는 이 긍정심리자본과 판매원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도 이 분야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원고를 받고 나서 좀 이것저것 좀 서칭을 좀 해봤습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봤더니 주로 이제 그 조직관리, 인사조직관리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의 어떤 성과와의 관계를, 긍정심리자본과 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데요. 본 연구는 사실 이제 그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이 판매 조직과 연계된 어떤 그런 연구이고, 제가 지금까지 뭐 국내 논문들을 다 서칭을 해봤더니 국내에서는 이 판매 조직과 연계된 긍정심리자본 연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좋은 시도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연구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주 초기 단계 지금 연구이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연구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긍정심리자본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효능감이라든지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 사실 기존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이 구성 요인이 판매 성과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사실 규명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연구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아마 희망인가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 3가지 변수들이 판매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이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해외 연구들을 좀 이렇게 쭉 서칭을 해봤더니 결국은 이 긍정심리자본을 세부적인 개별 변수 차원으로 쪼개서 이 변수들이 어떤 이제 뒤쪽에 선행 요인과 뭐 결과 요인에 어떤 영향을 서로 미친다 라는 연구보다는요, 통합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심리 자원으로 이걸 간주를 해서 이 변수 간의 어떤 상승작용이나 개인 행동 혹은 뭐 동기부여 이런 걸 좀 설명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설 쓰기도 어렵죠. 이게 다 각각 이 4가지로다가 쪼갠다면은 이거 가설 쓰기도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긍정심리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통합적인 변수로 두고 가설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 분석에서 이 개별 변수로 쪼개서 이제 그 각각의 이 변수들이
결과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에디셔널 어널리시스 정도 해서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이제 판을 키워서 한국적인 이 판매 관리 세팅에서의 어떤 긍정 심리 자본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긍정 심리 자본이라고 하는 게 이 일반적인 어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 조직 행동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판매원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조직 구성원이랑은 좀 다르게 이 뭐 조직과 어떤 소비자 사이에서 일종의 이 바운더리 스패너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이 판매원이 가져야 될 긍정 심리 자본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조직 구성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의 것에다가 추가를 한다든지, 혹은 기존 것 중에서 지금 뭐 희망 같은 건 아예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뭔가 추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발표하신 이인구 교수님께서도 인용을 해주셨던 이 시먼슨 앤 뭐 데보라라고 하셨는데 아마 넬슨인 것 같습니다. 이게 데보라 넬슨인데 2007년도 연구를 보면 이 여기 홀리스틱 스트레스 모델, 포괄적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찾아보면 사실 이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이제 요인으로 이제 이모션, 그 다음에 애티튜드, 뭐 비헤이비어, 뭐 이런 그런 요인들을 이제 쪼개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좀 가져다 차용을 하면 어떨까? 특히 뭐 즐거움이나 만족, 뭐 활력, 신뢰, 몰입, 뭐 이런 변수들 같은 것들도 이 판매원의 어떤 그 긍정 심리 자본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긍정 심리 자본의 어떤 그 이제 결과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본 연구에서는 이제 판매 성과랑 이제 그 이직이도 이 두 가지를 일단은 결과 요인으로 보신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을 다 설문에는 이제 다 이제 고려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또 맛배기 차원에서 이제 아주 일부 이제 변수들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판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긍정 심리 자본과의 관계가 커질 수도 있고 좀 적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재무적 성과를 보는 것 이외에도 뭐 고객 성과라든지, 혹은 때로는 뭐 관계 성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조직 성과,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어떤 그 판매원의 역할 외 행동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롤 비헤이비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롤 비헤이비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익스트라 롤 비헤이비어, 일종의 뭐 인사 조직에서는 이제 이게 뭐 조직 시민 행동이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 판매 관리 영역에서는 이게 바운더리 스패닝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차원의 변수로다가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역할 외 행동이나 뭐 조직 몰입이나 근속의도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측정을 해서 보면 좀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오늘 되게 이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포괄적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하는 거 저 이제 처음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forgiveness라고 하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판매원에다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 이 고객한테 완전 이렇게 뭔가 이 배신을 당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치유 같은 것들이 이 긍정 심리 자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새로운 주제였던 것 같고, 모처럼 저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이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또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 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뭐 발표자 혹시 코멘트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나요? 뭐 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너무 깊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다시 한번 배우는데, 그 코멘트 하신 게 3가지였는데 특히 그 긍정심리 자본의 하이 차이는 지금 3개인데 원래 4개였고, 아까 연구의 트렌드가
그 개별로 보는 것보다 통합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방법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사이먼스 네브라의 그 페이퍼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걸 이제 기반을 했는데 뭐 지금 연구 단계에서 그것을 제가 뭐 이렇게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그 변수 같은 것이 설문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그 영업 관리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이쪽 분야니까 차후에 그 뭐 스트레스 모형도 저도 아는 모형이긴 한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좀 이제 나아지는 좀 발전된 논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긍정심리자본 관련해서 판매원 관련 연구들이 요즘 핫하게 떠오르죠. 뭐 회복 탄력성, 뭐 용서 이런 변수들의 매개 효과, 조절 효과 유익하게 많이 보는 논문들이 지금 탑저널에 많이 실리고 있으니까요. 아주 유익한 주제였던 것 같고요. 이제 공유를 좀 네. 지워주실래요? 화면 공유? 네, 저기 김재구 교수님 혹시 입장하셨습니까? 네, 입장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래는 1시간 뒤에 끝나는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스피드하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컨설팅 학회에 4편의 논문 발표자와 4편의 토론자, 그리고 준비해 주신 사무국,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권일숙 교수님. 네. 저희 좀 일찍 끝내도 아무 문제 없죠? 그럼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방학 보내시고요. 네, 원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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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